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조광특위 명단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당무감사 비롯해서 당협위원장 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조광특위 명단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장동혁 호의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가 손댈 수 있는 당협위원장들 또는 해당 당협의 관계자들, 제가 명단을 다 만들어서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광특위 명단 위원장은 정의용 위원장입니다. 경북 성주 칠곡 TK 재선입니다. 현재 사무총장이죠. 장동혁 지도부의 실무 책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장. 그리고 눈여겨보실 분들이, 눈여겨보실 사람이 누구냐면 구자근 씨입니다. 구자근 부위원장입니다. 원래 조광특위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부위원장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구자근입니다. 구자근 씨는 경북 구미에 국회의원이 2개 있습니다. 갑을, 거기에 국회의원입니다. 구자근. 이분은 지방의회, 시의회, 시의원, 도의원 출신입니다. 구자근. 친윤, 친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이 지금 부위원장이다.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구자근, 아유, 죄송합니다. 구자근, 부위원장, TK 재선. 사실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무적인 총책은 누구겠습니까? 구자근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칼질합니다. 전국 당협, 당무감사하고 조직강화 특위에서 칼질합니다. 장동혁의 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 강명구도 구미입니다. TK 초선입니다. 구자근 부위원장이 친윤, 친장 정치인이라면 강명구 의원은 초선인데,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정 조정 팀장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을 했습니다. 국정기획 비서관. 그럼 이건 뭡니까? 완전 친윤이죠. 완전 친윤입니다. 자, 그 다음 서천호 의원, 경남 사천 쪽에 서천호 의원 PK 초선입니다. 지금 현재 장동혁 지도부의 전략기획부총장, 즉 강명구가 조직 쪽에 강하다면 서천호는 전략 쪽에 가깝습니다. 제가 다 만나봤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요, 충직하다고나 할까, 우직하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로 지금 라인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3명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태규 울산 남구가 민주당으로 튀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장 된 김상욱이 자리에 간,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규 의원, 판사 출신이죠.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느낌이 딱 오죠? 이 장동혁의 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명의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원외 당협위원장입니다. 2명의 원외 당협위원장. 한 사람은 최기식 경기도 당협위원장인데, 이분은 경기도 의왕 과천 당협위원장이고, 광내경 씨는 부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자, 먼저 최기식 경기도 의왕 과천 당협위원장, 전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요 활동이 뭐냐? 노상원 정보사령관, 추경호 현 대구시장 변호인을 해줬습니다. 딱 느낌 오죠? 느낌 오시죠? 응?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데 노상원 정보사령관, 이번 계엄 사태로 좀 고초를 겪고 있는 노상원 정보사령관, 추경호 대구시장 변호인입니다. 답이 딱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광내경 경기도 부천갑 당협위원장.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운동권 출신인데 그 직전에 부천갑 당협 쪽 맡고 있었던 임혜규 부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광내경 씨는 부천시장에 전략공천된 바 있습니다. 굳이 뿌리를 찾아가면 김문수 라인입니다. 부천. 그죠? 자, 여러분, 조광특위 명단 딱 7명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감이 딱 오죠? 친윤 색깔이 있으면서 장동혁의 칼이다. 딱 느낌이 오죠? 다시 1번 한번 다시 보세요. 조광특위 앞에 명단 4명.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회의원이 5명입니다. 정의용 재선, TK 재선 현 사무총장, 구작은 TK 재선, 친윤 친장, 강명구 TK 초선,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 서천호 PK 경남 사천 초선의 장동혁 지도부의 전략기획부총장. 그 다음에 두 번째, 5번째 국회의원은 누구냐? 김태규. 조광특위 명단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김태규 울산 남구갑 초선 의원, 장동혁 지도부의 법률 자문위원장,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이 최기식 전 검사, 노상원 정보사령관, 추경호 대구시장 변호인, 광내경 경기도 부천갑 부천시장으로 이번 지선에서 전략공천되었던 당협위원장입니다. 김문수, 임혜규 라인. 자, 느낌이 딱 오시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7명의 프로필을 딱 보시면은 조광특위가 어떻게 가겠다 느낌이 딱 오죠? 느낌이 딱 오죠, 그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뭐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동안의 경력이 뭔지 모르고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공부합니다. 그죠? 공부합니다. 자, 조광특위 위원장 정의용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네, 그 다음 카드 뉴스. 지방선거 활동이 미비했던 당협을 정리하겠다. 조광특위는 논의를 하고 최고위원회가 결정한다. 최고위원회가 결정한다. 지방선거 활동,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무소속 후보 뭐 지원했던 당협,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 후보 지원했던. 또 그 해당 지역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구청장이나 군수가 민주당이 돼버렸어. 부산에 많습니다. 부산에 지금 사하구청장 민주당이죠. 강서구청장 민주당이죠. 영도구청장, 남구청장 뭐 다 넘어갔습니다. 사상구청장. 그러니까 지방선거 활동이 미비했던 당협, 여기 현직 국회의원들도 논의가 될 수 없어요. 현직 국회의원들도 지방선거 때 뭐 했냐 이거예요. 응? 그것도 영남에서. 아니 뭐 경상도는 뭐 경상도 사투리로 짝대기만 꼽으면 다 당선된다면서요. 근데 구청장이 왜 떨어졌지? 또 더 들어가서 지방의회 의원들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뭐 어떤 지역 보면 절반이 민주당이에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협 정리를 논의한다. 다 올려가지고 그 논의의 테이블에 다 올려서 칼질을 해야 돼요. 칼질을 매섭게 해야 됩니다. 저 7명의 조광특위 위원들이. 자,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 다음 카드 뉴스 보여주세요.
방법은 뭐냐? 현직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다. 현직 당협위원장을 지역에서 자체 선출한 뒤에 최고위원회 의결만 거치던 이른바 자동 유임 관행을 깨고 일괄 사퇴 후에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구 당협위원장 누가 한다고 해요? 권영진 하려고 하다가 뭐 안되나 누가 또 부산 이성권 지금 토론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또 누가 있죠? 이번에 그 문제가 되었던 뭐 등등 이런 사람들도 일괄 사퇴시키고 당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지역의 뭐 시당위원장, 뭐 당협위원장 뭐 이런 걸 다 바꾸겠다 이 소리입니다. 아 이거 되면은 뭐 대안과 미래인가 뭐 펄쩍 뛸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대안과 미래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워딩이 나오는데요. 이건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어제 그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조강특위에서 논의해달라.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지금 2026년이잖아요. 매 짝수년에 8월 말까지 선출해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당협위원장들이 임기는 이달 말로 끝이 난답니다. 아하. 그러면 당협위원장 선출하는 방식을 손질하게 되면은 전국의 모든 당협위원회에 적용이 된다. 기존 4고 당협 32곳 포함해서 모든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당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은 어떻게 가느냐? 당협 주소지 내 전당원 선거, 당협 주소지 내 책임 당원 선거, 현 당협위원장 재선출 등등등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현재 당협위원장이 바통을 받아서 그대로 재선출되고 최고위원회가 알아서 그냥 방망이 두들겨 주는 것이었는데 이번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리고 지난 8월 8일 장동혁 대표가 닭백숙 모임을 하면서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줄 서는 정치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일하지 않는 당협위원장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다. 이게 형성이 된다.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게 쇄신 아닙니까? 쇄신.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은 특히 영남 지역 당협위원장 되면 그냥 어깨에 뽕 들어가서 거의 뭐 지역의 사또처럼 행차하잖아요. 대부분이. 당원들 의견을 굉장히 무시하고.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간다. 자, 그럼 몇 군데쯤 가느냐? 다음 카드 뉴스. 경고 처분받은 25곳 당협위원장이 있다고 합니다. 와, 경고 처분.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흡 평가받았던 10곳. 그러니까 지금 37곳의 당협위원장 자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흡하다. 그러니까 F, 낙제점 받았다. 이런 당협위원장이 이미 아이고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10곳은. 비어 있어요 거기는. 자, 그럼 나머지 경고받았던 27곳 당협위원장이 어디냐? 이거를 내부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여기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의용 사무총장이 말이었습니다. 기존 32곳의 사고 당협, 지난번 당무감사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37곳 중에 10곳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남은 27곳
경고 처분을 받은 당협을 어떻게 평가할지 의견 공유가 있었다. 의견 공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10곳은 이미 이제 쉽게 하면 사표 쓰고 나갔고 27곳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저기가 이제 문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냈던 2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진과 제가 간략한 명단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5명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지난 2월 달입니다. 25인 명단 1. 5명이니까 이 장표가 5개가 있어요. 자, 하나씩 봅시다. 김경진 서울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영우 전 서울 동대문 갑,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준호 전 서울 노원구 을, 요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여러분 잘 아실 테고, 뭐 김경진은 맨날 한동훈 따라다녔죠. 김근식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김근식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뭐 극우 하다가 당원들로부터 엄청나게 항의받았죠. 자, 전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김종혁은 일산 쪽이고 고양시 쪽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명단 2번 한번 보시죠.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이제 충청도 나옵니다. 나태근 경기도 구리, 그 다음에 유재화 전 세종시당 위원장인가 했죠. 그리고 박상수 전 인천 서갑, 서정현 경기 안산을, 여기 보시면 이제 충청도 분 한 분 나오셨고 전부 경기도입니다. 아, 충청도 분 2분이네요. 경기도입니다. 자, 3번 한번 가봅시다. 송주범 서울 서대문 을, 이 서울입니다. 오신환 서울 광진 을, 이 거의 다 이제 오세훈계 아닙니까? 그죠? 오세훈계. 송주범 오신환 이다 오세훈계죠. 이용창 전 인천 서구 갑, 이재영 서울 강동 을, 이종철 서울 성북 갑, 서울 4명 인천 1명 이렇게 했네요. 자, 4번째 이현웅 인천 부평 을, 장진영 서울 동작갑. 장진영 이분은 변호사인 것 같은데 방송에 나와서 엄청나게 한동훈 편을 많이 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대변자처럼. 그 다음에 조수연 대전 서갑, 최진웅 경기도 용인 을, 최돈익 경기 안양 만안. 여기는 서울분 1분, 인천 경기 3분, 대전분 1분. 자, 마지막 5번째 최영근 경기 화성병, 최원식 인천 계양 을,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 함웅경 서울 마포 을, 현경병 서울 노원갑. 이렇게 해서 25명이다. 25명입니다. 일단 카드 뉴스 내려주세요. 자, 이 25명 뭐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했다고 사고직으로 뭐 분류가 된다든지 또는 뭐 살생부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계량적인 수치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이 25명 중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저 25명 중에 거의 23명인가가 민주당입니다. 자, 본인부터 민주당하고 붙어서 졌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표를 얼마나 받았느냐 저 해당 지역구에. 자, 이 계량적인 수치로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은 말이야
장동혁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당신의 지역구 관리는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이런 논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지역구 관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허구한 날 당대표만 물어뜯으면 그게 제대로 된 당협위원장들입니까? 저는 이 25명이 다 그냥 장동혁 사퇴 촉구했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 성적표, 그죠? 구청장, 군수, 지방의회, 뭐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걸 다 표로 환산해서 계량적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 낙제점이다 이러면 가감없이 잘라버려야죠. 그래야 반론을 제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강특위가 이 25명의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한 이 25명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내면 안 됩니다. 절대. 계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증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지방선거 때 여러분의 지역구의 구청장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이네. 지방의원 7명 중에 뭐 4명이 민주당이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득표율이 어떻게 됐네? 그거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장동혁 조강특위가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25명이 누군지 일단 라인업을 해서 딱 표로 제가 이것도 쇼츠로 만들어 올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동혁 대표를 사퇴를 촉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지방선거 성적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설득해 나가고 증거와 성적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조직 강화가 됩니다. 자기 지역구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허구한 날 당대표만 물고 뜯으면 그거는 온당치 않은 거죠. 그렇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부산시당 토론회가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이 이성건입니다. 부산 사하을이죠. 토론회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은행 유치해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 전략 토론회 말은 그렇답니다.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해양 분야 기관은 부산 경쟁력 제고의 핵심 분야로 손꼽히는 만큼 유치해야 된다. 또 이성건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은 지역균형 발전이다. 2차 이전은 지역의 강점이나 등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발제를 하나 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 전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듣기로 부산에 18개 당협이 있잖아요. 여기에 총 동원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오늘 사람이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토론회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회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조강특위가 가동이 되고 당내 분탕 세력들을 이제 일소해야 된다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런 토론회를 여는가? 왜? 지금 보세요. 같은 대안과 미래 권영진 날아갔죠. 거의 권영진 쌍멱살로 날아갑니다.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으로 날아갑니다. 울산시당 위원장, 대구시당 위원장. 남은 게 이성건 부산시당 위원장인데 오늘 이 토론회는 그래서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 모으는 거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부산 사정을 잘 아는 편에 속합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해양수산부 이전하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이전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수부 이전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이 들어와서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것도 전재수가. 그 다음에 북항 재개발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뭐 오페라하우스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옆에 큰 공터가 있어요. 저도 부산에 출장 가면 거기 아침에 산책도 가보고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 샌프란시스코 야구장처럼 딱 쳐서 홈런 되면은 그 홈런볼이 바다에 떨어지는 이야 낭만적이다. 북한 야구장 만들자고 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결국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부산의 민주당 세력들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잡고 힘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 이전하다고 노력했어요.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북한이 한번 야구장 만들어 봅시다. 뭔가 홈런 치면은 그 볼이 바다에 떨어져서 태평양 바다에 딱 떨어지는 그런 낭만적인 야구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아젠다 선점을 했던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거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여당일 때는 뭐 했는데?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일 때는 뭐 했냐고요? 그때는 뭐하고 이제 야당 되니까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그럼 결국 이재명 정권한테 매달려야 되잖아. 아유 이재명 정권님 공공기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2차로 좀 부산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권 여당일 때는 뭐 했냐고.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저는 순수하지 않다고 봐요. 다 그냥 당협에 오다 내려가지고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부산은 손대지 마라. 그럼 여기 한동훈 올까 안 올까? 응? 한동훈 올까 안 올까? 한동훈 올 수도 있겠죠. 오늘 이 토론회 하고 나서 제가 한번 오후 방송에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동훈 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 부산 국회의원이니까. 그죠? 그럼 그게 뭘 위한 토론회냐고! 이런 식으로 장난이나 치고 있으니까 그동안 부산 지역 산적해 있는 해수부 이전이나 북한 야구장은 힘 있는 집권 여당 때 해보지도 않고 해봤어? 저는 부산 출신으로서 이런 거 분노해요. 사실은 부산이 맨날 뭐 야구의 도시라면서 사직 야구장 만든 지 20년이 넘었어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전해 달라는 여론이 빗발쳤어요. 왜 그건 그때 못했지? 집권 여당 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부산에서 제법 높게 나오는 거지. 다 지들 책임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오늘 저 자리에 만약에 한동훈이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박수치고 희죽희죽 하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승부수를 던져도 저렇게 던지면 안 된다. 저도 다 안테나가 있습니다. 총동원령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 때 뭐 했어, 집권 여당 때? 힘이 있을 때 여당 때 뭐 했냐고. 그래 놓고 뭐 대통령 탄핵시키고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정권님 공공기관 이전 좀 시켜 주있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부산 사투리로 그런 걸 껄베이랍니다. 껄베이. 힘이 있을 때 하지 못하고 힘이 없을 때 어디 가서 맨날 부탁이나 하고 아이고 좀 도와주이소. 보고 있으면 한심하죠 진짜. 주도적으로 못하고 그 아젠다 주도 아젠다 세팅을 민주당 세력이 하잖아요. 친문 친노 세력들이. 그러니까 밀리는 거지. 자, 다음 봅시다. 부정선거 관련 전국 절반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널뛰기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오늘 뭐 동아일보, 한국일보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전국의 절반인 1970곳 개소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걸 했다는 겁니다. 줄어든 지역은 1715곳인데 줄어드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29%, 25% 이렇습니다. 이 말이 돼요, 이게? 늘어난 곳은 16%, 13%. 전북, 전주, 부산, 수영, 광안, 일동. 이 자료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전국 투표소의 55.4%에 해당되는 1900여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널뛰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 아니면 뭐냐고 이게. 그런데 윤상현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윤상현 이야기하는 거. 투표자 수 뻥튀기가 득표자 수로 연결되는 증거를 왜 특조위원장이 찾아내야지. 증거를 그거 찾자고 하는 주진우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을 왜 그렇게 말 못하게 하고 말이야. 특조위원장은 뭐 하는 거야? 뭐 선관위 대변인이야 지금. 황당하죠 그러니까. 자 다음 봅시다. 황당한 선관위 이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투표율 조작 입력해놓고 결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압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얼공에 모여서 소리쳤더니 투표자 수를 허위로 전산 조작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거 드러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선관위가? 부정선거 없습니다. 부정선거 그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랬죠. 지금 드러나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드러나니까 그거 입력 실수인데요. 입력 실수를 전국 절반에서 하나? 전국 절반, 투표소 전체 절반, 1970곳. 거기서 입력 오류가 나? 그럼 부정선거 전산 조작이지. 그러면 그렇게 뻥튀기 된 투표율이 득표율로 이어진다고 누가 의심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윤상현이가 부정하기 시작하잖아요. 선관위 대변자인가? 윤상현이. 근데 더 황당한 건 뭡니까? 선관위는 끝까지 뻔뻔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우리 헌법기구입니다. 헌법기구.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기구니까 손대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합수본이 무슨 영문인지 막 서버 압수하고 막 잡아들이고 입건시키고 하니까 이제 드러나잖아요. 투표율 조작 입력 조작.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뻥튀기 된 투표율이 개표할 때 이게 그대로 살아서 가느냐, 그래서 이게 특정 후보에게 가느냐, 그것만 입증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와서 이게 입증이 되면 부정선거가 100% 명백하고 전부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관여했던 자들 싸그리. 지난 10여 년 동안 그렇게 국민들이 목을 매서 절규하고 외쳤는데도 얼굴 싹 닦고 모른 척하다가 지들끼리 다 입력하고 전산 조작가 이제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선관위는 뭐라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뭐라고 해도 믿질 않아요 지금은. 거기에 지금 숟가락 얹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파는 잘 싸워. 네, 오늘 월요일 8월 10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조합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 옆에 우승수 변호사님 함께 하셨거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일부러 우파라고 이제 우승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네. 아유, 다 뜻이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처음 우리가 실제로는 뵙는데 맞습니다. 영상으로는 또 올공의 현장에서 또 많이 인터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많이 뵀어요. 전당대회 때 나오셨을 때도 많이 지지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가슴 아픈 부분을 또. 아닙니다. 더 밑거름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또 첫 만남이고, 이 첫 조합이니까, 또 이제 유승수 변호사님에 대한 또 이제 인터뷰,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변호사님 자기 소개 간단하게, 뭐 다른 데서 다 하셨겠지만, 잠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로 이제 진격의 변호사 채널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김용현 장관님 변호인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0년도부터는
부정선거 진실규명 운동 열심히 좀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이제 5.10 현장에서 워낙 진짜 가열차게 함께 하시는 모습 많이 영상을 통해서 뵀는데 사실 2020년도부터 이제 이 운동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우파 운동 내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뜻을 갖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사실 그때는 이제 알아주지도 않고 했었지만 이 투표가 조금씩 이제 디지털화 된다는 명목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을 때 그렇게 되면 더 조작이 쉽고 용이해지니까 이건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해 오신 분들이 계속 있었고 네. 다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대대적으로 그때 터무니없었잖아요 결과가 아시다시피 이제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뭐 3분의 2 가까이를 그냥 네. 싹쓸이 해버리는 믿기지 않는 결과. 않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과정을 보면은 본투표 전부 다 이기고 있다가 네. 밤새도록 사전투표 까니까는 사전 투표에서 뭐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참,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 폐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야 되는 우리 운동 중에 하나죠. 네네. 근데 저 궁금한 거는 우리 이제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줄곧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김용현 우리 장관님 변호사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이제 시민운동 하시다가 이렇게 변호사 합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글쎄 뭐 저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뭐 길이야. 근데 이제 길이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파는 이제 한 길로 모인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정말 우파시잖아요. 아, 보면. 예, 그럼요. 네, 뭐 누가 봐도 우파. 누가 봐도 생신이 6월 25일이야 이분. 그래서 다 우파라고. 탄생일부터 우파셔. 예. 그래서 다 결국에는 한 길로 모인다는 차원에서 결국엔 만나 뵙게 되지 않았나. 지금도 이제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서부자유변호사협회라고 네. 서부지법 사태 때 청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다 자발적으로 지원해주신 이제 뭐 이문수 변호사님, 연치현 변호사님, 뭐 박상호 변호사님, 장주영 변호사님, 유정화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돕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지나온 길이 그냥 우파가 다 한 길로 모이는 차원에서 만났다 이렇게 그러시구나.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광장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네. 결국 제도권 안에서의 이 또 운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파는 잘 싸워. 잘 싸우려면 우리 밖에서도 잘 싸우고 안에서도 잘 싸워야 되고. 그럼 이제 많이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은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는 혹시 관심이 없으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당내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손수조 대변인께서 나오셨지만 이제 그동안 우리 우파의 정치의 문제가 사실은 문제 있죠. 인정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의 목소리하고 당의 목소리가 괴리가 돼 있다는 게 오히려 문제였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저한테 이제 뭐 정치에 관심이 있냐 이런 말씀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죠. 이미 정치라고 하면은 광의의 범위에서 그죠? 넓게 봤을 때 정치하고 계신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우파는 잘 싸워에 나오시는 분들 몇 면을 보세요.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다소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광장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와 당내의 목소리를 일치시키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예. 원래는 이분들이 다 정치 주도권을 잡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일선에 나갔어야 됐다. 이런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 늦었다. 막 이런 얘기. 늦었다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셔라.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분들이 국민의 네.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수렴하시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정치를 하고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국민은 따로 있고 이렇게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당내 이제 어떤 결국은 공천이거든요. 사실 이제 맞습니다. 공천의 과정을 거쳐서 출마를 하는 거니까 이 당내 시스템이 조금 괴리가 돼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당내의 시스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뭐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민들의 맞습니다. 목소리를 좀 일선에서 제대로 반영하는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당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지 못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당내 사정은 정말 잘 모릅니다. 정말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오고 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손수조 대변인도 계시고 그 다음에 박민영 대변인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우파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당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신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도기적인 과정이다. 물론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 와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15년 그렇죠. 당 생활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광장에서 함께 전선을 형성해서 우리 이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싸웠던 적은 참 부끄럽지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웠죠. 예. 너무 안타까웠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무슨 공천 때 되면 또 생판 모르는 사람들 공천되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공천 때만 나타나고 3년 반은 숨어서 있는 사람들 싹 다 물갈이 해야 된다. 이제 우리 이제 BABEL님 8569님 싹 다 물갈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요 주제부터 먼저 한번 다뤄볼게요. 8월 말에 이제 장동혁 대표 취임 이제 1주년 되거든요. 이제 1주년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당 개혁안, 쇄신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에요. 핵심 워딩은 그야말로 당원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쭉 이 보수 우파 정당에서 한나라당 때부터 이제 몸담아 왔지만 당원 중심이라는 얘기를 참 한 적이 없네요, 우리가. 부끄럽게. 예. 어쩌면 민주당이 이 당원 중심은 먼저 참 잘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당처럼 개딸 정당 이런 걸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좀 선명성을 가진 잘 싸우는 이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잘 반영하고 그쵸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예, 좀 그런 당으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를 이번 달 한 말쯤에 26일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1주년인가요? 네, 아마 그쯤 해서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그 채팅창에 네. 이영풍 대표님 어디 가셨나요? 네. 이영풍 대표님 안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 안 나오시고 이영풍 대표님 대신에 이제 저희 둘이 나오는 건데 저희 둘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잘한다. 네, 회원 가입도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그렇다고 뭐 이영풍 대표님 자기 시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시는 좀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셔라.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이제 또 계속 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좀 많은 좀 호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옳다. 뭐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이제 당원 중심주의,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어떤 당의 그런 운영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주거나 아니면 이러한 식의 당내 민주주의가 실제로 구현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게 구현되는 거죠. 이런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제 장동혁 체제를 응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들은 사실 국민들이나 당원들 보고 그 힘으로 정치를 해야지 그게 맞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동안은 사실은 무슨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랬던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새롭게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손수도 대변인이나 아니면은 뭐 박민영 대변인이나 우리 이영풍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들이 좀 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예. 네, 좋아요를 눌러주시란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있어 보이니까. 호응을 해주셔야 우리가 산다. 이제 이 말씀을 맞아요.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제 당원 중심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결국은 당원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책임도 많이 드리는 거고 권리도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아니 당원분들께서 이 당의 비례대표도 당원분들이 뽑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때까지 그 비례대표라는 그 공천이 한 권력자에게 너무 집중됐지 않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 총선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지난 총선 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비례대표를 가지고 심각하게 장난질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겪어서 알아요. 제가 그 면접을 보러 갔던 사람이고, 네. 그 면접을 보는 가운데 면접관이 저에게 번호는 이미 다 정해졌다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 여러분 어이가 없으시죠?
진짜 충격적입니다. 정말 사실은. 충격적이죠. 이미 번호가 다 정해졌다는 얘기를 면접 보러 온 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 체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였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뭐 손수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어떤 당내 민주주의, 뭐 당원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창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당연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 그런데 이걸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안 돼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한동훈이라는 인간 이 체제에서 어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비례대표의 이 순번을 정하고 비례대표 공천하는 게 이 사당화의 수단이었어요. 사당화의 수단.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이 한뚜껑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꿀 지역구 정말로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네. 이런 지역구들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가발 그 총폭탄 옹이 세력들 아닙니까 진짜? 네. 이게 결국에는 어떠한 정치의 카르텔과 정치의 어떤 그 권력의 배분에 있어서 권력을 스스로 자기들끼리만 독점해서 나눠 갖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던 거죠. 사실은 당원들은 실제로 그리고 또 실제 청년들은 전부 다 들러리. 그냥 그러게요. 사실 당원이 들러리라는 거는 창피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외쳐온 지가 정말 몇 년인지 모르겠어. 너무 몇 년입니까, 부끄러운, 도대체?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뭐 제가 27살 때부터 외쳤으니까요. 근데 이게 참, 한 명, 두 명의 어떤 그 플레이어로는 이게 참 바꾸기가,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다는 이제 어떤 그 과정들을 겪었고, 그런데 이제 리더가 정말 중요해요. 누가 대장이 되느냐, 누가 대장이 되어서 이 집단을 이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런 뉴노멀을 본 거예요. 100만 당원을 일단 달성했잖아요. 숫자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뭐 지금 와가지고 이 장동혁 대표의 그 뭐 신임, 제 신임에 대해서 뭐 전당원 투표를 하자 또 이런 소리를 하던데 그 이른바 한 가발계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 가발계와 그쪽 대한가 미래라는 쪽에서 장동혁 대표 퇴진하라고 뭐 22,000 당원의 사인을 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몇 달 동안 빡빡 긁어 모은 거잖아요. 아유, 우리가 바람만 불면 금방 나오는 숫자. 네, 그 바람만 불면. 그래서 아니 이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장동혁 대표 다시 재신임 가야 돼라는 그 서명 받은 지 그냥 이틀 3일 만에 그냥 2-3만 개 그냥 서명 받아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당원의 힘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이제 당내 전문가이신 이제 손수 대변인 앞에 두고서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참 뭐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만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이 어떠한 식의 카르텔이 있든 아니면 네. 어떤 범죄 집단이 있든 이게 반드시 어떠한 그 개혁의 효과로서 이들이 척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효과가 없으면 전부 다 그냥 뭐랄까 공연불에 그치는 겁니다. 전부 다 뭐 그냥 말로만 우리 이제부터 잘해보자. 절대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죠. 자, 지금 이제 어떤 이제 권력의 카르텔이나 아니면 공천의 카르텔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이런 카르텔들이 계속 기능을 해왔잖아요. 기능을 해왔으면 이걸 해체하는 방법은 뭐냐? 이들을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다 배척시켜야 되는 어떠한 그런 뭐 어떤 계기나 아니면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지금 한뚜껑이랑 같은 이해관계를 하는 좌파들에서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말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스스로 바닥을 보여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윤리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 지금 뭐 이 과정에서도 뭐 무슨 실제로는 뭐 최고위원을 어떻게 뽑아야 되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시하잖아요. 그거는 둘째 문제다. 첫째 문제는 그냥 인위적인 척결이 있어야 됩니다. 인위적인 네.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인위적인 조정이 있어야지만 이 카르텔 효과라는 게 한번 제거가 돼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카르텔은 계속 형성되는 거예요. 왜?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 효과가 나왔는데 부작용이잖아요. 권력의 사유화라는 이런 부작용이 나왔는데 이 부작용은 그냥 그대로 제거하지 않고 다음번부터 잘한다. 그러면 또 카르텔이 형성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장동혁 대표라는 어떤 뭐랄까 계기를 맞이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은 반드시 국민의힘 내에서 이 계기와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을 다
한번 솎아내야 된다. 네. 그게 결과로 나와줘야지만 국민들은 신뢰하고 앞으로 정치에 희망을 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당 내에서 이제 오래 있었던 저보다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의 시선이 정확하고 선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지금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 주시는 것도 굉장히 그렇게 선명하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자 결국 이러한 노선에 대한 제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당원 중심주의로 갈 건지에 대한 개혁안이 이제 이번 달 말에 나올 거거든요. 자 이번 달 말에 이 새 신안이 나오면 또 한 차례 이제 난리가 한번 날 거라 저는 봐요. 난리가 나야죠. 나야죠. 나는 게 정상이다. 네. 이제 말씀 인위적인 척결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저기 거지 않습니까? 용님이 말씀하시는 그딱 10명만 빨리 징계해도 국힘 조용해진다. 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든 아니면 당직에서 물러나게 하든 뭐 네. 여러 가지 조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말로만 하고 뭐 어떤 방향성만 제시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이게 의외로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문재인 때 보면은 예. 이 문재인 때 의외로 문재인이 정말로 국민들을 많이 탄압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의외로 탄압하면은 특히 기회주의 세력들은 탄압하면 탄압에는 되게 쉽게 굴복합니다. 생각보다. 아이고고. 이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 암약하는 이 권력 사유화 세력들 수구파 이들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도 한 번만 습관내면은 바로 수긍할 거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명? 제 생각에 5명만 부탁해도 다 정말로 조용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근데 이게 뭐 마치 이재명이 당대표 때 막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런 거 하듯이 뭐 앞도 뒤도 없이 칼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분들이 멱살과 돌려차기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분들이 스스로가 오늘 동아일보 헤드라인도 잡혔던데 자멸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해당 행위를 한 것이고 당연히 명분도 있고 스스로가 이 당의 원칙을 어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당이 이 당의 사무로서 윤리위를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아니 이런 사람과 같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사실. 그리고 애초부터 당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어느 정도는 공통돼야죠. 물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건 큰 틀에서 동의가 됐을 때 하는 얘기고 무슨 당 대표는 물론이거든요. 지금 당 대표 뭐 장동혁 당 대표 흔드는 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뭐 우파에서 대통령만 뽑아놓으면은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당에서 나왔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를 하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지 못한다, 함께 하지 못한다는 우파 내에서 어떤 자정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뭐 당연히 있어야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들끼리 정치를 하는 게 맞죠, 그거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럼요. 이 말씀을 절이 주셨고. 싫으면은 개종을 해라. 저는 뭐 그렇게 개종을 얘기하고 해라.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오늘 동아일보 기사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헤드라인,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사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동아일보가 웬일로? 논조가 웬일로 논조가 바뀌었네. 예, 생각했어요. 자 왜냐면 동아일보와 채널A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가발A다 뭐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고, 맞습니다. 예, 너무나 한동훈 씨에 대해서 이제 편향적으로 좀 이렇게 감쌌던 부분이 이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웬걸 오늘 보니까 이 비당권파라고 이렇게 일단 표현을 했고요. 자멸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 며칠 전에 김진 앵커가 한가발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한가발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뭔가 이제 조금 논조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논조의 변화가 왜 있느냐? 사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김 빠지는 그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동아일보 웬일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동아일보가 우리 한뚜껑들에게 잘하라는 채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찍이다. 잘해라. 뭘 잘해야 됩니까? 그동안 당근을 줬으니까 좀 네. 잘하라고 이제 채찍을 주는 거지. 네. 실제로는 아직도 쟤네들 바뀌려면 멀었습니다. 쟤네는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그 뿌리 깊은 그 수구파 세력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계속 서로가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그리고 또 뭐 김진이라는 사람도 뭐 제가 뭐 사실은 잘 모르는데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 저 한마디만 가지고 우리가 네. 이 사람 진짜 한가발 라인 아니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믿을 순 없다.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 아이 그럼요. 네. 모든 게 가짜인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속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 지금 한마디 저 한가발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 앞에 말이 있다면서요. 그 앞에 말이 한가발 어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워딩을 그냥 그대로 차용하는 의미에서 한가발 라인이 아닙니다 했겠지. 만약에 한가발이 진짜로 당을 장악하게 되면 만약에라도 네.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장악하게 되면은 한가발 한동훈님 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들은. 아, 말을 곧 바꿀 사람이다. 아니 그럼요. 그리고 뭐 네. 아니 그리고 사실 크게 저런 양반들은 저는 그렇게 관심이 안 가는 게 저분은 뭐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뭐 국민이나 당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뜻 그런 의사를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고 정치계에 입문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기득 언론이나 아니면 수구파 언론이나 수구 세력들에게 기대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저 말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가 오늘 하루 뭐 저렇게 헤드라인 바꾼거나 그다음에 뭐 김진 앵커가 뭐 한 번 저렇게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 한 거 가지고 뭐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이때까지 했던 행실을 봐라. 약간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미묘한 기조의 변화는 있다. 왜냐면 저건 마저도 안 했으니까요. 이때까지는. 맞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되는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위기는 위기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이 한가발 라인의 위기와 함께 이제 또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이 이제 발표가 될 거잖아요. 네. 지금 이 또 같이 동시에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예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그야말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고 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뭐 스토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물전 썩은 내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거의 뭐 심리적 분당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거의 이제 김민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정청래 쪽은 완전 숙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청래 당, 일명 정청래 당과 조국 혁신 당과 이른바 무소속 한동훈 의원 라인과 잘 어울리네. 이렇게 잘 어울립니까?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요런 판이 혹시나 이제 정계 개편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아주 우리 손수조 대변인님께서 정계 개편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정말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청래, 조국, 한동훈? 네. 정말- 거기서 한 명 좀 빠졌다. 누구? 이준석 좀 같이 가면 좋겠다. 거기는 조금 캐릭터가 네. 약간 마이너를 지향하는 그런 매니악한 면이 있더라고요. 아, 누가 이준석이요? 네, 그래가지고 꼭 뭐랄까 그냥 꼭 딴지를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티테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숙주 삼지 않으면 정치 못하는 사람. 맞아. 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무리에 속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정확하게 역시 당내 전문가. 이준석 전문가라고 할게요. 잘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정말로 이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를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어떤 게요?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잘 싸우고 있다고 꼭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양쪽 다 응원하고 싶고요. 굳이 어느 쪽을 더 응원하고 해야 되냐 하면은 정청래 좀 실망이에요, 사실. 왜요? 정청래 아니 그렇게 무슨 유시민까지 나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입 털면서 계속 뭐 김어준 뭐 이런 뭐 어쩌고 뭐 문조 털레유 뭐 어쩌고 맞죠, 하면서 맞죠. 그런 지원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힘없이 그냥 무너진다고? 사실 정청래 너무 실망입니다. 좀 더 세게 나왔어야 되는데. 예전에 같이 나왔어야죠. 예전에 그 정청래 어땠어요? 이거 대사관저에 화염병 던지던 그 기세로. 그 기세로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쳐다만 봐도 재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정청래라고. 그게 정청래였는데. 사람들은 정청래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데 자꾸 무슨 우리 당의 비명이 어딨냐 뭐 이런 식의 얘기하니까 대통령님 사람들이 의리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청래 씨한테 죄송합니다. 정청래한테 항상 좀 정말 조언해주고 싶은 건 원래 당신 모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독사 같은 그 눈빛 있잖아요. 그 뭔가 막 상대방 오빠 해봐 했을 때 눈빛. 그 상대방의 그 혐오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눈빛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한다고.
근데 자꾸 네. 눈에 힘을 빼고 자꾸 저는 착한 사람이 이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정청래에 대해서. 일각에서 정청래가 지금 이렇게 힘 빠지고 눈에 힘 풀린 게 이지은 때문이다. 이지은이 볼콕하는 바람에 그렇다. 뭐 이 얘기를 하던데. 그건 조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둘 사이에는 뭐 어떤 사이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남녀 사이 얘기하면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고소하면 뭐 사실이 밝혀지겠죠. 뭐 고소하면 뭐 고소가 뭐 무섭습니까? 역시. 아니 고소를 갖다가 한다고 고소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로 겁을 먹었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를 하는 오히려 거예요. 겁먹어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 네. 꼭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뭐 당원 사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쪽이 아니잖아요. 뭐 그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서로 이제 그렇죠. 그런 지적을 하는 건데 네네. 그런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고소한다고 한다.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이런 식의 정치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재명입니다. 사실. 고소 정치. 네. 그렇죠. 국민들하고 당원들 막 고소하는 정치. 막 고소하는 정치. 우리 우파 진영에서 막 김사랑 씨 이런 분들 막 정신병을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런 일 있었잖아. 그러니까 에이. 성남시장 할 때부터 네. 유명했잖아요. 이재명은 막 그냥 뭐 하면은 고소해. 권력자가 정치인들이 고소를 한다고 왜 고소를 못했느냐? 정치인들이 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뭐 국민들을 뭐 자애로운 마음으로 봐주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한 게 아니고 고소를 해도 이런 건 전부 다 법원에서 뭐랄까 그냥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다라거나 뭐 이런 정도의 비판 감수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공인으로서의 어떠한 책무를 갖다가 이렇게 무겁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개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럼 이재명한테 배웠는데 지금은 이재명 반대편에 서가지고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있네요. 이재명의 자승자박인가요? 뭔가요 이거? 이재명의 이런 치졸한 정치가 아주 네. 일반화가 돼버렸죠. 문재인 때도 기억하시죠? 문재인이 대통령인데 맞아요. 그 대학생 우리 신전대업 했던 학생들 휴대폰 막 다 압색하고 고발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모욕으로 고소해가지고 이거는 아니 이게 수사가 되냐? 대통령이 실제 이거는 모욕은 친고죄라서 고소가 네. 있어야지만 수사할 수 있는 건데 경찰이 위법한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때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실제로 문재인이 고소를 했다. 본인이 고소를 했다. 맞아요, 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정의당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진짜 그런 대통령이 식의, 직접. 그런 식의 정치가 지금 너무 만연화된 거예요. 네. 또 이쪽에서도 이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잖아. 한동훈이라고. 이쪽 아니고. 이쪽 아니고 무소속죠. 이쪽을 공격하는 사람 중에 네. 하나가 한동훈과 그 한동훈 일당들이 끊임없이 고소를 합니다. 끊임없이 고발하고 제3자로서 한동훈 본인이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일당들 네. 그 일당들이 계속해서 무슨 그것도 심지어는 정치인들을 고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국민들을 그냥 전부 다 계속 고발하고 수사받게 만들고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치는 사실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하고는 맞죠. 조국도 얼마나 고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조국, 정청래, 한동훈. 네. 완전 환상의 조합. 문조털레유를 잇는 이 한조털레유가 됩니까? 그렇죠. 문은 계속 같이 가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문조털레 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윤은 이제 더 이상 날아갈 것 같아요. 윤은 이제 날아가고 쓸모도 없고 그리고 또 털도 날아가겠네요. 왜냐면은 네. 털을 걔는 아예 이제 커밍아웃 했더라 또 바꿨더라고요. 그래요? 스탠스를 갖다가 지금 이제 또 청래가 이제 어리버리 하니까 이쪽이 아닌가비요 이러면서 이쪽이 아닌가비요 하면서 정청래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서는 엄청 막 쫑크를 주듯이 막 구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털은 되는 쪽 이기는 편 내 편인가 봐. 이기는 편 내 편.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기는 편 내 편.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도 사실 시청자분들의 말씀에만 이렇게 휘둘리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네들은 그렇진 않나 봐. 저보다 대형 채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제 또 막 그냥 우리 뭐 분열하면 안 된다. 왜 그 개딸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또 저기 그 김어준이가 또 꼬리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꼬리를 내렸다. 그래서 털과 유는 날아갈 거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구박받는 건 우리 불쌍한 청래뿐이야 지금. 그래서 청래는 다시 원래 본인의 장점을 살려야지 단점을 메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정치라는 건 막 잘 모르지만 통합을 외치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의리 지키겠다 막 이런 얘기들 안 어울린다. 막 폭발물 던지고 막 이런 사람이 통합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인 이미지대로 막 그런 막 사과탄 던지고 막 이런 사람처럼 그런 자기 이미지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누구를 향해서?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 보기만 해도 재수없다.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근데 그런 얘기들 다 빼고 나는 뭐 친명이지 내가 왜 비명이냐 이런 소리 하니까는
비명지를 소리만 나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송영길 후보가요 이제 공식적으로 뭐라고 멘션을 날렸냐면 이재명 정권 망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정청래를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승수 변호사님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제가 응원한다 하니까 진짜 응원하는 줄 아네요. 아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진짜 아듯이. 존경하죠. 네.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사실 뭐 그쵸. 그렇죠. 김민석과 정청래도 참 누가 되든지 참 답안 나오는 조합인데 거기 지금 최민희 국회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꿰찬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참 황당무계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최민희 의원이 여러분 황금똥 아줌마라고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저도 최근에 이 유튜브 클립을 보면서 알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뭐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 그러니까 양자 역학만큼이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데요. 뭐 어린 아이한테 뭐 양귀비 물을 마셔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황금똥을 누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이상한 유사의학 같은 그런 유사의학? 네, 뭐 아무튼 진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 이분 진짜 깜빵 보내야 되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다 달리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셨습니까, 황금똥 아줌마? 일단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그거 보면서 이런 사람이 과방위원장? 그러니까. 과학방송통신위원장? 아니 겨자로 애 몸을 식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과학이라고? 아, 보셨구나.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투표수가 많은 네. 사람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최민희가 되네, 뭐 박선원이 되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우파 국민들은 정말 복 받았다. 아니 뭐 뽑아야 되는데 최민희 아니면 박선원을 뽑아야 돼. 막 아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김민석 정청래만큼이나 제가 예전에 힘들다. 이제 네. 지난번에 자꾸 공치사에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손수조 대변인님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나오셨을 때 이런 거 편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중에서 누구를 좀 하는 게 좀 좀 어렵죠. 왜냐면은 좀 네.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네네네. 그래도 저는 뭐 손수 대변인 됐으면 좋겠다. 당시에.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손수 후보님 됐으면 좋겠다. 이제 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행복한 고민 우리는 행복한 고민.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분이 되는 게 낫다. 아 그래도 좀 손이 가는 사람이 그렇지, 있다.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네. 더 가는 거지.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는데 이쪽이 더 간다. 이런 네, 거지. 네. 이쪽은 와 이거는 뭐 죽지 못해 찍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최민희 박선원 중에 누굴 뽑아? 아 진짜 괴롭다. 정청래 네. 김민석 중에 당 대표라니 무슨 말이냐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우파 국민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이 우잘사에서 유승수 변호사님을 모셔서 또 우리가 방송하고 있다는 것도 복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우리 또 사실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문가시고 일가견이 있으시고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모시고 이 주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 조작으로는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그 부정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때에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께서 이 투표율 조작을 가지고 득표수 조작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일단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상현 본인이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 아니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투표가 몇 %가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고 앞으로 예측도 전혀 안 되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 그렇죠. 근데 무슨 이유로 그걸 미리 넣냐는 거예요. 투표율을. 그러면 결국에 그것에 맞는 상응하는 실물표가 존재해야 되고 그것에 조작된 투표율에 맞는 상응하는 투표수가 존재한다면 그게 부정선거지 더 이게 뭐 설명이 필요하냐. 네네. 그렇다면 그러면 아니 윤상현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윤상현 본인이 그걸 설명해야죠. 자 투표율은 조작됐지만 나중에 최종 투표수는 조작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하면서 설명을 해야죠. 네. 설명을 할 수가 없죠. 투표율이 조작이 있는데 최종 투표수가 맞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맞으면 이상한 거고 맞았다면은 반드시 조작이 있지 않으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미 투표율 조작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좀 잡고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투표율을 조작했다. 이제 이 조작한 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에서 뭐 엑셀 값 같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주진우 의원의 단독 이 기자회견에 의하면
미래에서 온 직원이냐,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투표율을 뭐 예를 들면 2시 투표율을 오전 11시에 기입했다는 것도 그렇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표율 조작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투표율이라는 단어가 있고 투표수라는 것이 있고 득표수라는 것이 있고 지금 조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조금 정의를 선명하게 우리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투표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유권자 대비해서 몇 % 투표가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투표가 일어나야지만 그 율이 나오는 거죠. 상식 이걸 설명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아니 윤상현한테 설명하는 거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몇 명이 했느냐, 결국에 전체 대비해서 투표를 몇 명이 했느냐가 투표율이죠. 율인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투표 수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누가 득표를 얼만큼 하고 기권표는 얼마가 되고 뭐 무효표는 얼마가 된다 해서 전체 투표 수가 나오는 최종적인 개표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투표 수를 몇 명 했다, 뭐 몇천 명, 몇만 명 했다. 요 그렇죠. 수. 어. 네. 그러면 결국엔 몇 명이 투표를 했다라는 게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투표율하고 당연히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뭐 이거 제가 왜 설명? 자, 그러면 득표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득표수 조작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지금 나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면 투표율이 조작이 됐는데 득표율이 조작이 없다는 거는 그러면 그 율도 사전에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건가요? 뭐 저는 전혀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이걸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우리가 설명하지 않듯이 이제 이걸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왜 윤상현은 저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은 본인이 지금 국정조사 지금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국정조사 위원장이 앞장서 가지고 궤변으로서 이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국조특위위원장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이야기였다. 이제 국조특위에서의 해야 될 일과 책무는 이제 투표율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투표율 조작이 있다면 당연히 득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뿌리까지 파헤쳐야 된다. 맞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연루됐을지 모르고 어디까지 부패가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파헤쳐야 되는 게 책무인데. 그렇죠. 예. 아니 이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특검을 임명을 했어요. 이제 선관위 네. 이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특검을 딱 임명을 했는데 무슨 특정한 이제 증거가 나왔어. 그 증거가 나왔더니 특검이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 증거를 갖고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억측이다라고 특검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특검을 제정신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유. 저거 분명히 누구한테 사주 받았네. 네. 저거 완전히 가짜를 임명했네. 우리 또 뒤통수 맞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윤상현이 그 꼴이라고요. 지금 윤상현은 지금 윤상현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본인의 지역구에서 지금 벌써 두 번째죠. 2020년도에 한 번, 2024년도에 한 번. 예. 이렇게 두 번 남영희하고 붙어가지고 정말로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2020년도에는 남영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남영희는 지금 뭐가 됐냐? 아시나요? 뭐가 됐죠? 인천 부시장. 아, 박찬대가 시장 가면서 예. 그 인천에 지금 태극기 거꾸로 달아서 난리가 난리가 난 그 나. 인천. 네. 그 남영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로 미세한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했어요. 선거무효 소송 제기하고 그걸 갖다가 누가 꿇어앉혔냐? 이해찬이 꿇어앉혔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꿇어앉혔죠. 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뭘 잘못 생각해? 아니 뭘 잘못 생각해? 아 이상하면 갑자기 이상하면 소송하는 거지 안 그럽니까? 아니 뭐 소송하는 게 무슨 뭐 소송해서 지면은 그 결과를 승복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소송한 게 왜 죄야? 근데 본인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남영희가 소를 취하했어요. 남영희가 네네 2020년도에. 그러고서 윤상현이 그냥 그 당선이 된 거예요. 예. 그냥.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또 황당한 일이 있었죠. 2024년도에 또 둘이 또 붙었는데 둘이 또 붙어가지고 개표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사전 투표함이 7개가 와야 되는데 2개가 없어. 2개가 없어. 사전 투표함 자체가 없었. 3개인가요? 네, 아무튼 없었어요. 2개인가 3개인가 없어요. 네. 어디 갔냐? 남영희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죠. 네. 아니 뭐 어디 가요? 이제 뭐 차가 늦게 오거나 했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오는 거야. 안 와. 없어. 7개 중에 3개가 없어. 예를 들면. 네. 계속 안 옵니다. 이게. 계속 안 오니까 없어진 거죠. 이게 없어진 거야. 그러면은
이게 부정선거 아니에요. 사실 선거가 이제 그 실제 그 몇 표가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마무시한 일이죠. 네.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새벽 5시인가 7시쯤에 그 10시간 넘게 찾았다는 그 사전 투표함. 아니 투표함을 10시간 찾을 일이 뭐가 있어요. 보관소에 있거나 개표소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어디서 또 10시간 정도 지나니까 또 찾아와요 이걸. 그러고선 개표를 하니까 네. 당시에 남영희의 지지자들이 정말로 화가 났죠. 네. 정말로 화가 나서 이거 반드시 소송하셔라. 그러니까 남영희 절대 나도 여기서 못 물러난다고서는 저거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실제로 증거 보전까지 다 하고 나서 증거 보전하고 나서 재검표를 안 해. 자, 재검표를 안 했어요. 재검표를 원래벌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는 결국에 그냥 기각되고. 결국에 기각되고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남영희도. 그리고 나서 이번에 부시장된 거고. 그 결국에는 저는 이게 뭐 하나의 고리처럼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은 누구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부정선거에 그 의심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애초부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 왜 된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일단 뭐 이제 선수도 선수고, 예, 이제 뭐 당내 결정이니까요. 제가 들어본 얘기가 예. 맞는지 저도 내부 원내 사정은 잘 몰라요.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아니, 진짜 역시 몰라요. 정치인과 이제 비정치인이 이렇게 다른데. 원내 좀 보내주세요. 원내 들어가 보고 싶다고. 제가 듣기로는 네. 우선 그걸 갖다가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뭐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 위원이니까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협의를 하다가 누가 이제 거의 하기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판에 윤상현이 저요 하고서는 딱 손을 들고서는 내가 할 테니까 다 가만히 있어라. 윤상현 선수는 높잖아. 선수 있어요. 선수가 높으니까 그러면 그러세요. 누가 하든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좀 이제 우려를 하시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올림픽공원에 우리 시민분들도 그렇고 이 전국 단위로 외치고 있는 이 목소리를 그냥 그대로 듣기만 했으면 좋겠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요 그대로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격가지 이야기 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장동혁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태가 처음에 나자마자 네. 장동혁 대표가 정확하게 이 정의를 내렸죠.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뭐라 했냐? 재선거 대체 불가능한 방법이다. 해결 방안이다. 그렇죠. 재선거가 왜 필요하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떠한 권력의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부정선거라는 것을. 이제 부정선거를 우리가 볼 때 권력의 카르텔, 지들끼리 그냥 계속 그냥 뭐 언론이 여론 조작한 다음에 그 여론 조작에 수렴하는 투표의 결과를 조작하는 이런 식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라는 우리가 가설을 세우는 건데, 이 가설을 세울 때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부정선거의 어떤 책임자나 아니면은 이걸 잘못한 사람만 처벌을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부정선거의 결과로 발생한 권력의 구조 있잖아요. 권력 구조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 권력 구조는 또다시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는 이게 실제로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하면은 부정선거의 결과, 선거 조작의 결과인 이 선거 결과, 당선으로 형성된 이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당내에서 어떠한 그 분탕치는 이러한 세력들, 이 수구파 세력들의 어떠한 척결도 마찬가지로 네. 반드시 척결이라는 인적 청산이라는 결과로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네.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카르텔을 완전 전면 물갈이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다른 것을 싸울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뭐 민주당도 문제고 이 전체적인 선거 시스템도 문제겠지만 국민의힘 내부도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재선거만이 정말 이제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해결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실시간 채팅 중에 네. 이런 거를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을 남이 해주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손수조처럼 싸워야지 윤상현 임마라고 누가 이제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저도 봤는데 손수조 아니고 손조. 그 오타 우리가 알아서 대변인. 알아서 채워서 읽는 거지. 그 하지만 다 알아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월 우리 아까 또 올려주신 분 중에서 8월 15일 날 우리 다 함께 또 모이자 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또 8.15 또 8월 15일 날은 다 함께 또 우리가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또 우리의 힘을 또 같이 또 뭉쳐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 오실 거죠? 저는 광고를 좀 하나 하자면 네. 그 8월 15일에 이제 강남역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강남역에서 출발을 해서 올림픽공원으로 도착하는 행진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있습니다. 이번 8월 15일 강남역에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시간대 6시죠. 예, 네. 6시에 출발을 해서 올림픽공원에 도착을 하는 그 행진에 이제 처음에 이제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함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역 어느 쪽에서 출발을 하죠?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게 그때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 내가 또 파고 든다고 또 이런 거. 이런 거 책 잡히면은 참 골치 아픈데 역시 강남부터 올림픽 이렇게 싸워야지. 이렇게 손조처럼 이렇게 싸우셔야 돼.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또 올림픽공원까지 행진까지 다 함께 또 참여하실 분은 6시에 강남 쪽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요 우리가 이제 우파 잘 싸워 우리가 전선을 형성하고 뭔가 목소리를 같이 낼 때는 이렇게 또 힘을 모을 때는 또 응축해가지고 모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8월 15일 날 모이자 이러면 또 우리 같이 한번 딱 모이는. 제가 이제 부산 경남 쪽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날 버스 대절해가지고 다 올라오신대요. 얼마나 이 눈물나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때 뵀으면 좋겠어요. 예.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통령 이제 구속되어 있는 그 구치소로 그 광화문에서부터 이제 구치소까지 좀 멀거든요. 네네네. 이제 20여 킬로, 30여 킬로인가 아무튼 됩니다. 그 이게 같이 밤새도록 걸어서 거의 한 새벽 1시쯤에 도착했는데 너무나 몇 시 출발하셔서 1시 도착하셨어요? 오후 한 5시쯤 출발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사당역쯤에서 이제 다 돌아가시라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만 가면 된다. 그런데 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때 정말로 사실 눈물 날 뻔했습니다. 저는. 나죠. 그리고 이번에 또 더운데도 함께 해주신 강남역에서 월공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국민들 이번에도 8월 15일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쭉 이 현장의 목소리를 다 머금으신 이제 유승수 변호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더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웅장해지고 우리도 댓글에도 다 이렇게 또 아이고 대구에서도 우리 성순정님이 대구에서도 버스 몇 대 갑니다. 저분은 이렇게. 버스 몇 대가 아니던데 보니까 어지간히 많이 오시던데. 진짜요. 많은 힘이 되고 계십니다. 예. 눈물 납니다. 예, 눈물 나. 예. 8.15 올공데이 가야지 올공 가야지 그레스님 올려주셨습니다. 네. 윤상현이 이제 윤상현 얘기 조금만 더 하면 네네네. 윤상현이 이제 처음부터 국정조사 시작됐을 때부터 자꾸 입버릇처럼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재검표한다. 맞아요. 올공 재검표. 재검표하면 안 되죠. 재검표를 한다는 거는 이제 재검표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재검표라는 그냥 워딩만 놓고 보면 왜냐면 그냥 숫자 세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사실, 네. 그리고 투표지의 상태를 살핀다고 하지만 투표지의 상태를 아무리 살펴도 네. 재검표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투표지의 상태에 대한 결론이 나진 않아요. 그럼 결론이 나는 건 뭐냐? 숫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가 만약에 맞아. 그럼 뭐 그다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다음 그게 이제 그냥 이걸 덮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명분을 주는 거죠. 이거 봐 아무 문제 없잖아. 윤상현 같은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뭐 그 안에 있는 거 세봤더니만 맞네. 역시 득표수 조작은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빌미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당해왔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선거무효 소송 100여 건이 제기되고 실제로 재검표가 한 거는 한 20여 건 정도 되지만 그 10여 건 넘는 그 재검표 과정에서도 계속 그냥 숫자만 세고 끝나는 거예요. 숫자만 세고. 그러니까 이 논리가 너무나 무서운 게 그 선관위 직원 수사 받으면서도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아니 내가 투표를 조작한 거 맞는데 결과적으로 숫자 똑같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게 조작이라니까 이게 저는 황당하죠. 이 선관위가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논리가 자기들끼리 그냥 뿌리 깊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 잘못된 것이 모르면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이 논리를 설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걸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하는 국정조사의 위원장이라는 자가 이걸 주장한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탄핵해야 됩니다. 이 위원장 자체를 다른 사 뽑으세요. 아니 차라리 민주당 누구를 뽑더라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이거는 이 국정조사에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검표가 됐든 이거는 분명히 이제 선거구 불가분이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네. 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사전 투표라는 거는 A 지역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단회 투표가 다 있으니까요. 다 할 수 있죠. 네네. 결국 만약 오염됐다면은 전체 전국 선거가 다 오염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가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선관위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어떠한 선거구나 어떤 특정 선거구에서 먼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 뭐 지금처럼 뭐 투표용지가 뭐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은 전체 선거에 이게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 국한해 가지고 저 뭐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거기만 문제다. 투표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축소하고 은폐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예요? 윤상현인데 이런 사람은 이 선관위의 이 부정선거 특검이 임명이 되면 이 사람은 고발 대상입니다. 이건 공모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뭐랄까 이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특검에 네,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고발은 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진수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비유를 그때 하셨잖아요. 피자를 한 판 먹었는데 한 조각에서 벌레가 나왔어. 그럼 그 피자 한 조각만 바꿔주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피자 만드는 전 공정이 문제인 거고 이거 한 판 다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윤상현은 뭐 피클만 바꿔줘도 뭐 먹겠다는 건데 뭐. 네, 그러니까. 피클만 바꿔줘도. 거기서 벌레 안 나왔는데도 뭐 피클만 바꿔줘도 뭐. 피자에서 벌레 나온 것과 이제 이건 뭐 다른 일이다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는 피자 건가? 전체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건 부정 그렇다. 그게 음모론이다. 피클을 확인해 보자 이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일련의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특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특검의 범위가 사실상 이번 6.3 지방선거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대선 또 그 전에 총선까지 지금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의 결과를 결국은 봐야 되는데 이제 뭐 국조 가지고 여러분 많이 이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특검이 또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저는 특검법 자체는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우기죠. 뭐 6.3 선거에 한정한 거다. 뭐, 네. 뭐 서버는 아니다. 뭐 등등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요런 게 바로 이제 정치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의 문제다. 뭐냐?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모호한 수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양국 다 이제 뭐 외교 당사자인 당사국 모두 다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를 둡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외교적인 수사라는 거고. 예. 법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법률은. 선명해야죠. 네. 법률은 예를 들면 지금 이 특검법의 그 제목에 제가 뭐 길어가지고 잘 정확하게 풀 워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6.3 선거 어쩌고 저쩌고예요. 6.3 선거 어쩌고 저쩌고입니다만 그거는 그 법률의 법안의 명으로 법안명으로 이 법률의 어떤 범위가 한정된다라고 해석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단 그건 제목은 제목일 뿐이다. 그 안의 내용과 범위는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뭡니까? 그 안에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건 뭐가 있냐? 이 어떠한 그 부정선거의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은폐하거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수사하게 돼 있어요. 싹 다. 그 은폐라는 건 뭐야? 지금 6.3 선거에 대해서 은폐가 아니잖아요. 6.3 선거는 지금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 뭘 은폐해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의 선거 있었던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가 부정선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수사가 가능하다. 저는 그러면은 당연히 윤상현 같은 이런 수구파들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된다는 입장이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지금 법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헌법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민주당이 막 개판으로 해가지고서는 위헌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는 것처럼 법안은 문제가 없고 실제 특검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느냐가 핵심이다. 의지의 문제. 그럼요. 네네. 법안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과거 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률은. 맞습니다. 과연 들어가는 특검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파헤치느냐. 그렇죠. 그 의지가 중요하다. 하면 됩니다. 네네.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예.
지금 좀 이재명의 그 하수인인 종합특검이 뭐래도 하나 하려고 네. 말도 안 되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다 엮어가지고 실적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계속해. 뭐 하나라도 하려고. 몇 차야 지금 1차, 2차, 3차 도대체. 그러니까. 예. 종합특검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진짜? 종합장이 말이 되냐고. 종합장이.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합되고 특검도 말이 안 되는 게 수사기에서 불리하자며 검찰 지금 10월부터 해체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특검은 검사가 수사기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의심으로 네. 생겨나는 게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어떠한 검사가 수사를 잘 못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해서 특별 수사를 하는 그렇죠. 거죠. 특별 검사가 예. 임명되는 거죠. 그런데 그 특별 검사가 했어. 근데 또 특검을 해. 종합해서 다시. 그러니까 그냥 언어 도단에 빠지는 스스로가. 예. 네, 맞습니다. 유승수 잘한다 이렇게 3번이나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 또 손수조처럼 싸워야지. 네. 윤상현 임마. 근데 우리 둘을 승수조라고 이름 붙여주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아유. 방송을 했는데 승수조가 나왔어요. 승수조. 이렇게 좋은 이름 지어주시고 좋아요 안 그러니까요.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 뭐 이렇게 지어주셨으면 이 이름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네. 아유. 좋아요 그리고 또 뭐 회원가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김재정님이 유승수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님 재판 때 장관님과 장군들을 변호하는데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국민들 보고 있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네. 비롯해가지고 지금 장관님 그리고 또 장군들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 지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사실 어떠한 우리가 완전히 장악돼 버린 어떤 사법제도 안에서 올바르게 해결될 거라고 믿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분들은 이걸 분명히 역사에 남겨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이제 재판에 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 투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혹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뭐 다 장악됐는데 뭐 재판은 받아서 뭐 하냐 그냥 다 보이콧하고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게 뭐랄까 재판을 그냥 우리가 그냥 다 그냥 수긍해 버린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이게 이제 법학에서 실제로 이게 다 그냥 교과서에 남아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있었다고 네. 전부 다 남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네. 그런 걸 분명히 남기고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역사적인 비판을 받아두기 위해서 지금 법정 투쟁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일련의 과정도 너무 가슴 아프게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지켜본 이후에 우리가 또 많이 반성도 하고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한 대통령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듯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정말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처럼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많은 장군님들 다들 너무나 노고를 치르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끝나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스타일 아닌데. 이런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오늘 또 1시간 우리 처음으로 또 유승수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뭐 거의 만담처럼 이런저런 궁금한 거 제가 여쭤보고 했는데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나오실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 승수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전에 8월 15일 8.15 올공데이 때 여러분 다 함께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래는 좀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청래 열심히 좀 합시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진짜 그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도 나오겠네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그러면 승수조 케미로 다시 월요일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